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현장은 산불특보로 시작합니다. 149시간 만에 꺼진 역대 최악의 산불이 오늘 오전 다시 발화했습니다. 산림당국이 헬기 등을 투입해서 현재는 대부분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고승현 기자, 이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안동과 의성에서 부분적으로 산불이 다시 발화해 산림당국이 헬기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젯밤 안동시 남후면 고화리 일대에서 낙엽 속 잔불씨가 바람에 번졌습니다. 안동시는 자정 무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진화에 나서 다행히 오늘 아침 8시 50분쯤 잔불을 제거했습니다. 의성군 신평면에서도 산불이 재발화됐는데요. 밤사이 이곳 주민들은 야산 곳곳에서 연기가 난다며 신고를 했고 산림청은 헬기 3대와 산불 진화대 등 230명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의성군 관계자는 주부를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하던 중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잔불이 관찰돼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곡면 신감리에서도 연기가 감지돼 군청과 군부대 인력이 오전 7시 30분부터 투입됐습니다. 현재 산청 산불의 진화율은 97%로 화선 1.9k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리산 권역 산불 영향구역은 80헥타르로 추정이 되는데 전문 진화 인력을 투입해 대부분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어 계속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밤사이 1명 늘어 현재까지 모두 3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마을에서 산불이 삽시간에 사방에서 몰려들 때 대피 모습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산골 마을 가장 안쪽에 있던 부부는 화염을 뚫고 목숨을 건 탈출을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빨리 타! 앞산에 불 들어왔다니까. 집을 나오는 아내에게 빨리 타라고 재촉합니다. 와, 집 넘어 산은 이미 불바다가 됐습니다. 지금 그게 못 빠져나가면 우리 죽어. 불길이 돌풍을 타고 도로 쪽으로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와, 여기 어떻게 빠져나가지? 자욱한 연기와 날아드는 불씨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 결국 어딘가에 부딪힙니다. 야, 씨, 큰일 났다. 안동 남산면에 살던 하모노 씨 부부가 강풍을 타고 불길이 번지던 지난 25일 오후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집에 있던 함 씨 부부가 마을 주민의 연락을 받고 밖으로 나와보니 불은 이미 사방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부부는 부상을 입었지만 1분만 늦었더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나 나가서 죽나 똑같아 그냥 밀고 나간 거예요. 우리 입은 옷만 입고 나간 거지 뭐. 함 씨 부부가 살던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전기도 차단되고 물도 지금 다 여기 새가지고 다 잠그고 물 어떻게 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김밥 한 줄 주거든 아침으로. 그는 받아들면 진짜 눈물 나요. 마을 전체 18가구 가운데 17가구 25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거센 산불은 경북 영덕도 휩쓸었죠. 당시 대피하던 가족이 마을 진입로가 막혀 차를 버리고 탈출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알고 보니 인근 주유소 사장이 자신의 땅이라며 진입로에 구덩이를 파놨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좁은 시골길을 달리는 차량 한 대. 앞쪽 야산에 산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천천히 엄마 따라가. 앞서가던 다른 차는 길 앞쪽에 불길이 치솟자 더 나가지 못하고 멈춥니다. 안 된다. 결국 다른 길로 돌아가는데 빠져나갈 도로를 코앞에 두고 장애물 때문에 또다시 차를 세웁니다. 결국 앞서 오던 길로 차를 돌리다 배수로에 바퀴가 빠졌고 이들 가족은 차 2대를 버리고 길 아래 도로로 탈출했습니다. 맡겼을 때는 순간적으로 여기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도 뭐 저 자식 살리려니까 필사적으로 뛰쳐나갔죠. 당시 차량을 가로막은 건 철판과 구덩이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파진 구덩이는 성인 무릎 높이로 차량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근 주유소 업주가 자신의 땅을 통과하지 말라며 파놓은 겁니다. 주민들은 혹시나 모르고 지나가다 빠질까 봐 철판으로 구덩이 앞을 막았습니다. 주민들은 평소에도 길을 돌아가야 한다며 주유소 업주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1분도
안 거리를 갖다가 한 3, 4분 정도 걸리잖아. 주유소업주는 사고 위험에 대비해 길을 막은 것이라며 일가족이 위험에 처했던 것에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주일 넘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산불이 잡히는가 싶었는데 밤사이 안동과 의성에서 재발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전문가와 함께 산불 진화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지금 한때 주불이 잡혔던 경북 안동과 의성에서 밤사이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재발화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주불이 진화됐다 해서 다행이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내일 다시 재발화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네. 정말 그 재발화가 돼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재발화 원인은 이제 불씨가 다시 꺼졌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산림청에서 이제 불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지표면에 불이 나는 것은 지표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는데 지표면에 불이 화가 다시 이제 지중화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낙엽 속이나 땅 속으로 들어가시고. 아, 네. 근데 이 지중화는 물을 투사를 해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데 이미 산속은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산소 농도가 높아요. 네. 우리 지구상의 산소 농도가 20.8%인데 산에는 21%, 0.2%가 높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도시는 20.6%, 0.2%가 낮아요. 근데 0.2%면 얼마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공기나 이런 걸 표시할 때 ppm으로 하면 2000 ppm이거든요.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만큼 산소가 높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있으면 재발화가 되는 지중화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지금 지중화에 의해서 재발화가 됐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재발화가 일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주불은 어제 잡혔잖아요. 근데 기대했던 만큼 비가 많이 내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진화될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비가 오기 전에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비가 오지 않더라도 날씨만 흐리더라도 어떤 확산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비가 몇 미리, 뭐 5mm만 왔다 하더라도 이미 건조하지 않아요. 예. 그 자체가. 그래서 공기가 고온이 되지 않거든요. 공기가 고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화염의 길이가 짧아져요. 네. 왜냐하면 공기가 뜨거운 열에 의해서 화염이 길어지면 이로 인해서 되는데 온도가 낮아져 버려요. 네. 그렇게 습도가 높기 때문에 화염의 길이가 낮아지니 확산이나 진압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 이틀간에 걸쳐서 많은 비는 아니었지만 어떤 노고도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요인은 비에 의해서 진화가 됐다. 또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주불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산림당국은 오늘도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공채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96%입니다. 주불이 남아있는 내원 계곡은 낙엽층이 두꺼워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와 지상 진화 인력을 투입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럼 이 잔불까지 완전히 다 꺼지려면 얼마나 더 걸리는지도 궁금하고 완전 진화를 선언하기 위해선 어떤 과정들이 좀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년도 예년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요. 강원도는 좀 고지가 높잖아요. 네. 산 주변에서 고지가 높은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산을 하게 되면 산으로 위로 올라가는 확산이 돼요. 예. 근데 경북 여기는 고지가 낮아요. 어떻게 보면 평야지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평야지대다 보니까는 잔불들이 많아요. 결국 건불들이 많죠. LA 화재가 났을 때도 해안가에가 어떤 잡풀이 굉장히 많이 돼서 불이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낮은 곳에 또 주변에 주택지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피해자도 지금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넓은 평야지대에 확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잔불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미 산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높기 때문에 더 면적으로 보면 더 짧고 좁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재발화하는 가능성들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네. 낮은 곳에서는 또 낙엽이 더 많이 쌓이거든요. 보통 낙엽이 40cm 이상 쌓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완전히 지난 다음에야 지금 끝났다. 네. 불진압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당장은 뭐 하루 이틀 가지고는 되지 않고 최소한
4, 5일 이상 정도 아. 상황을 예. 봐야만이 네. 완전 진화 선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특히 지리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안까지 불이 그렇습니다. 번졌잖아요. 지금 뭐 초남봉 사슬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지형 때문에 특히 진화가 더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낮은 지대를 하겠잖아요. 네. 이제 지리산으로 가면 또 새로운 국면입니다. 높잖아요. 네.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높은 곳으로 확산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산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염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바로 위에 이제 나무가 있기 때문에 힘들게 되는 거예요. 또 지리산의 특성상 뭐냐면 험악합니다. 우리가 등산로도 있고 임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 수풀림을 써서 나무 숲에 있는 길인데 이 길은 어떤 그 벌목하는 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임도가 작아요. 그래서 육상에서 진압하는 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또 거기에 장비도 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리산에서는 험악한 산세이기 때문에 진압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지리산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가 된 나무가 많아요. 고령화 된 나무가 많다는 얘기는 광합성 작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몸에 나무의 수분이 적어요. 그러니까 예. 또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또 많고요. 이제 다행인 것은 지금 지리산 같은 경우는 활엽수가 좀 있었잖아요. 단풍나무. 네. 여기에 대해서 활엽수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긴 하지만은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리산 높은 산에는 상부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급하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번에 그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숭청에서 뭐 충전 더미 이렇게 충 있지 않습니까? 네. 제선충을 제거하는데 이걸 나무를 베버리면 이 나무를 가져다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다 네. 놔두는 거예요. 놔줘서 비늘로 싸서 산소 공급을 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이 충이 죽게, 제선충이 죽게 하는 이런 게 더미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에 또 불쏘시가 돼버려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는 이런 제선충이 된 나무를 육지로 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산에서 제거해야 되는데 이런 더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제선충 이런 더미 이런 것도 좀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는 좀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게 진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있는데 날씨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비 예보가 좀 없다고 하고 상당수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주지 않습니까? 지금 다 저희가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주로 신경을 써야 될까요? 지금 이제 건조주의보가 내렸다는 얘기는 지금 실효 습도가 낮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날씨가 되면은 뭐 습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실효 습도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습도뿐만이 아니고 오늘 습도 플러스 일주일 전까지 습도 플러스 한 달 전까지 모든 습도를 총통해서 불이 잘 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수화해서 네. 뭐 25% 이하, 45% 이하면 주의보 경보를 내리거든요. 지금 이제 건조특보가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되니까 지금 앞으로는 재발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불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왜냐하면 지금 공기가 건조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재발화가 아니고 새로운 지금 발화, 새로운 또 불씨가 있어가지고 지금 엊그저께도 지금 뭐 네. 그 산에서 논에서 불을 피우다가 지금 그죠. 쓰레기를 네. 태우다가 적발도 이런 게 됐습니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없어야만 되겠고요.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건조한 상태고 또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불을 피우는 이런 쓰레기를 태우는 이런 점검단도 좀 활용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여전히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이래서 또 도망가야 될 판이랬지. 집 오빠 딸이 사다가 여기 갖다 놨는데 지금 또 달아놔야 됩니다. 먹고 자는 문제예요. 이게 꿈이었으면 하고 눈 감을 때 눈 뜨면 현실이고 그냥 막막해요. 금년 농사는 이제 없어요. 저 살리려면 3년 걸린다 카이 3년 동안 뭐 먹고 삽니까? 네, 지금 주민들 상당히 힘겨워 보이시는데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산불이 나기 전에 2002년도에 산불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때 소실 면적이 2만 3천 헥타르 정도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소실 면적이 4만 8천입니다. 이제 2배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상으로 돌아간 기준이 보면 1년, 2년 지났다고 합니다. 예. 1년, 2년 지난 지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배잖아요. 그럼 배가 돼서 2년, 4년이냐라고 또 해석하기는 좀 뭐 하지만은 최소한 1, 2년은 더 시간이 되겠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재산 피해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이제 복구가 되는데 마음의 상심을 입은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의료의 어떤 투입이 돼서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고령자분들은 트라우마 강도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치료 시간도 더 오래 걸릴 뿐더러 이분들이 더 악화되는 이런 상황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최소한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년 기준으로 하면 1, 2년 이상은 더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네. 되네요. 그런데 이번 산불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애타는 마음에 인공 강우를 방안으로 꼽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먼 시일 후의 얘기겠죠. 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기초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에서 지금 선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수준이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비가 오려면은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구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추가적인 구름을 형성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아예 맨 하늘에 구름을 만드는 그조차가 시발점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구름이 형성이 되더라도 바람이 불어버리잖아요. 이 구름이 또 그 자리에 있어서 거기서 내려져야 되는데 옮겨봐 버린다는 그러겠네요. 얘기죠.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후 과제인데 저는 이제 하늘에서 어떤 인공 과정의 어떤 비도 중요한데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겁니다. 네. 산에 우리가 지금 어떤 그 태백산맥이나 백두대간은 보통 1,000km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확산 방지 지대를 만들어서 한 100m 정도, 한 7, 8m에 놓고 거기에 더 이상 가지 않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합니다. 지금 이번에도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찰 주위나 주택 주변에서 진압 요원들이 물을 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물 쏘고 있는 그 자리에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 이 진압 요원들이 다른 데 지금 투입이 돼서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데 모든 산을 다 스프링클러 설치할 수는 없지만 어떤 위험 지역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 옆이나 주택지 옆에서 한 몇백 미터가 가장 지금 발화 지점이잖아요. 전부가 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인공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발화가 된다 하면 선제적으로 어떤 초반에 진압하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산불이 나면 산림에서 온실가스가 또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큰 지구상으로 보면은 온실가스에서 지구 온난화가 돼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구가 지금 온실가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실가스가 지금 법에서 정하는 게 이산화탄소하고 메탄가스하고 질소산화물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디서 나오냐? 불에 타면서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불이 타면 얼마나 온실가스가 나왔는가를 지금 이제 산림청에서 어떤 기준을 정했거든요. 100m 제곱에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 뭐 54톤인데 이 양은 1년에 7대 자동차가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100m 제곱. 네. 그러면 1헥타르는 1000m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1헥타르는 1000m 제곱이니까 100m 제곱에 7대니까 1000m 제곱은 700대가 되겠죠. 네. 그럼 1헥타르에 700대의 가스가 발생되는 온실가스 반응 양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 지금 발생되는 게 48,000헥타르예요. 네. 48,000헥타르 곱하기 700대를 하면 몇 대가 나오냐면 35,000대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35,000대가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이번 일주일 동안에 다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5,000대는 얼마만한 양이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 수 있죠. 2,300만 대밖에 안 됩니다. 네. 2,300만 대가 약 1년 반 동안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을 일주일 동안에 이번 산불로 인해서 다 배출했다라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지구온난화에 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금 안타까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정도만 생각했는데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다녀왔는데 네. 안동에 위치한 병산서원 뒤에는 소나무를 잘라내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무가 불에 취약하다라는 지적 그렇죠.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거를 뭐 불에 강한 화력수림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타당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내화 수림대라고 하는데 활력수 자체는 우리가 입이 넓기 때문에 빨리 불타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예. 근데 소나무에 비하면 소나무는 송진도 있고 솔방울이 있기 때문에 이 솔방울 자체가 일반 불에 유지하는 시간보다 2.4배 더 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람에 날려서 우리가 비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비화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소나무 자체는 뭐가 되냐면 물이 작아요. 다른 활력수에 비해서. 그래서 빨리 탑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또 자장개비라고 하죠. 잔가지들이 많아요.
활력소에 비해서. 그래서 불이 많이 타고요. 또 하나 소나무는 뭐가 되냐면 단단하지 않아요. 우리 뭐 단풍나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로 밀도가 높냐 낮냐 이렇게 하거든요. 활력소는 밀도가 높고 소나무는 밀도가 낮다 하는데 밀도가 높기 때문에 불이 잘 안 타죠. 그래서 활력수로 바꾸면은 이게 이제 내와 수림대 역할을 해서 확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아까 지금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 주변에 사찰 주변에 나무를 뱉다 가잖아요. 네. 정말 베는 뭐냐면 이격거리를 둔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격거리를 두면서 그 나무에는 어떤 활력수와 같은 내와 수림대를 심어 놓으면 상당히 확산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뭐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이번 산불로 인명 피해가 70명까지 늘었는데요. 뭐 산불 규모가 워낙 크기도 했지만 대피 과정에서의 문제도 지적이 됐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하고 이번에 경북에서 그 어떤 낮은 지대에 있는 산불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택 단지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는 주거민들이 많잖아요. 그 주거민들 중에도 고령자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강원도에 있는 높은 지대에 있는 어떤 관리 대책, 대피 대책을 획일적으로 지금 경북에서도 지금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다는 얘기죠. 예. 지금은 주변에 주거민들이 많고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똑같은 불이라도 선제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강원도가 똑같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조금 그 부실한 어떤 정책. 그래서 앞으로는 뭐가 되냐면요. 위험 요인별로 고령자가 많든 또는 낮은 지역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위험 요인별로 대피 요령을 각각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뭐 대피 대책 같은 것도 좀 새롭게 수립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산불 진화 상황 살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는 오늘도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신고 인원만 30만 명이 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오늘도 많은 인파가 몰렸나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부터 광화문에서 집회를 진행 중입니다. 신고 인원만 20만 명인데요. 현재 광화문대로 전체를 차지하고 탄핵을 각하해달라고 외치는 중입니다. 여의도에서는 세이브 코리아가 마찬가지로 헌재의 탄핵 심판 각하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퇴진 비상행동은 경복궁 앞에서 오후 5시부터 10만 명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오후 3시부터는 헌법재판소 근처인 안국역 1번 출구 앞 열린 송원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도 열립니다. 경찰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경찰 220여 명을 배치했고 가변 차로도 운영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에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면서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또다시 미뤄진 탄핵 심판에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산불 재난으로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을 다시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한대행뿐만 아니라 대행의 대행, 그 대행까지도 임명을 거부하면 모두 연쇄적으로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을 공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데드라인을 모레인 30일로 못 박았습니다. 특히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마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연쇄 탄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매일매일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이렇게 어겨가면서 야권 강경파 모임인 철험의 소속 의원들도 한대행과 국무위원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상시로 열자고 가세했습니다. 국민투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국민투표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에서 8명 넘게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행정부의 정통성과 신뢰성은 훼손되었고 국민 다수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전방위로 분출하는 강경로는 기약 없이 미뤄지는 헌재 선고에 탄핵 인용을 확신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지도부는 탄핵엔 거리를 두며 한 대행의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마 후보자 임명이 계속 미뤄질 경우 지도부 역시 결국 탄핵 강공으로 돌아설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국민의힘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이에 맞서 당내에서도 개파를 불문하고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자 국민의힘에선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 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선 무효형이었던 1심 결과가 2심에선 무죄로 바뀌자 법원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기 재판을 할 경우 시간을 앞당길 수 있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최종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이 대표의 출마를 막을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파기 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무죄 판결이 결집 효과를 불러왔다는 분석입니다. 친한계에서도 기각 언급이 나오고 이 대표 출마를 막는 게 우선이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그 5대3으로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대들하게 걸린 게 아니냐. 그럼 기각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야당의 헌법재판소 흔들기와 헌정질서 파괴 책동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말에도 탄핵 찬반 양측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신고 인원이 찬반 합쳐서 32만 명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매번 주말마다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은 뭐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이 방송에 오기 위해서 차를 몰고 오다가 여기 못 들어왔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탄핵 반대하는 집회가 지금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시청까지 꽉 차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데 정말 오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온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오늘 지금 오후 1시부터는 탄핵 반대하는 집회가 이 광화문 그리고 또 여의도 나아가 지금 그 울산에서도 지금 이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후 5시 정도는 탄핵 찬성하는 집회가 또 지금 경복궁 앞에서 또 열린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양측에 나오는 마음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탄핵 반대하는 집회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이른바 광화문 대첩이라고 해서 그 큰 어떤 집회가 있는 다음에 바로 그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의 효능감 그 부분으로 여세를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있는 반면에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불안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총동원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크게 서지 않아서인지 생각보다 적어도 그 광장으로 나오는 인원수에서는 탄핵 반대하는 측이 탄핵 찬성하는 것을 압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더 이상 가면 더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저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내일 모레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명을 하달받은 내란 대행이라는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이후까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하는 것도 고려하십니까? 모든 방법을 다 써서라도 헌재의 신속한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는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30일인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어떤 이유입니까? 이 위헌적 그 상황을 계속 지속하는 걸 첫 번째로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대통령이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은 헌법 111조 해석상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선출한 지가 벌써 3달이 넘어가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했고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하는 동안에 2명을 임명하고 또 1명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마은혁 재판관이고요. 그래서 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그 결정이 내려진 지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적 위법적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권한 복귀한 한덕수 총리 역시 이분의 아무런 언급도 없이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결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뭐 원칙적으로 당연히 이 실제 탄핵 심판에서 내부 의견, 8인의 재판관의 의견이 어떻게 갈렸는지 이 부분과 관계없이 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적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다가 헌법재판소 선고 결정이 계속 늦어지는 이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는 더 이상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당장에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이든 그 이상의 다른 조치든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30일이면 바로 내일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민주당이 초강수를 두는 이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됐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민주당 측 패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안 들어가면 8대0, 들어가도 9대0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시키지 못해서 안달인 것이죠. 만약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내부적인 기류를 어떤 식으로 알았다고 하면 그것은 범죄 아닙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왜 이렇게 예전에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왜 이렇게 어떤 그 조급하고 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그 이유를 오히려 저는 민주당 측에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 민주당이 지금 이 사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0월 3일 비상계엄이 정말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님들한테 맡겨두면 되는 겁니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9명이 아닌 8명의 재판관이 판결했던 것처럼. 그런데 어떤 기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본인들이 소추해놓고 이제는 재판관도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끼워넣고 꼽아 넣으려고 하는 이런 사태. 우리가 그 법률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동서고금 만고불면의 진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재판관의 어떤 의견, 그 구성을 의도적으로 지금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그 결과에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그것을 이유로 뭐 다른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불안하다. 이렇게 그냥 고백하시고 하시든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 정당하다고 하면은 지금 8인 체제에서 빨리 판결을 선고하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 상당히 강공을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 임명을 지체하면 줄줄이 탄핵 소추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입장 들어보시죠.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을 의결 정족수 이하로 탄핵 소추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몇 명까지 그러면 탄핵 몇 명까지는 제한이 없죠. 과반수 이하로 떨어뜨리면 구성원의 과반수 이하가 되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합니다. 그 조금 전에 구인 체제를 민주당이 이렇게 강도 높게 요구하고 그 탄핵까지 간다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왜 임명하지 않는 거죠? 헌법적 의유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 또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들어갈 경우에 기각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들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헌법적 의무가 발생해서 당연히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유불리에 관계없이 해야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민주당이 유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임명하지 않는 가운데 계속 선거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해야 되고 유불리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지체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죠. 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하는 건데 그걸 뭐 사전에 지금 뭐 진행 상황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부분 뭐 실제 8대0 유지되고 있는지 5대3인지 6대2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판관. 그래서 구인의 완결체로서 선고를 하게 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앞서 저희가 김용민 의원 발언 들려드렸는데요. 이 김용민 의원 말대로 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면 이거 국정 운영에 큰 타격 아닌가요? 이걸 가지고 입법 쿠데타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국헌문란, 국토 참전의 목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국가 기관을 기능을 상당 기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게 행사하게 하는 그것을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내란의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저는 어떻게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87년 체제 헌법 하에 있는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가 만약에 지금 저는 그 방송에서 그럽니다. 이런 얘기했던 김영민 의원 이거 민주당 자체에서 제명 결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헌법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국무회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무회의 운영 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오늘 지금 주진우 의원이 그 글을 쓴 것처럼 지금 현재는 국무회의 운영 규정을 과반으로 이게 돼 있습니다만 네. 이 규정을 개정해서 2인 이상을 해도 개의할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시도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한마디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무슨 일이 있는 것이죠? 왜 한꺼번에 뭐가 잘못했는데 한꺼번에 다 탄핵을 하죠? 그것 자체가 현재의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 외에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대체 뭘 잘못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하는 상황 때문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 마지막 단계 최후적 수단까지를 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주 초에는 선거 일정을 잡고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4월 10일 이전까지는 선고한다는 헌법재판소에 일단 설명이 있다면 이런 최악의 상황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계속 선고가 지연되고 지체돼서 4월 18일을 넘기는 상황을 혹시라도 의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입니다. 네. 이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기구의 기능 정지를 넘어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어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국가적 중대 사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선 민주당으로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튜버 김어준 씨가 이 국무위원 총탄핵 시나리오를 언급하면서 이 줄탄핵 기류가 확산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 진보 논객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되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비정상이죠.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김어준 씨가 그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이른바 수도권 3인방이라고 해서 안기령 씨 또 전현희 의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경례하니까 앞에 큰절 넙죽하게 되는 마치 김어준 씨가 민주당의 상황과 같이 지령을 내리는 그런 비판이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음모론으로서 사실상 어떤 계획을 거기에 본인의 어떤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띄우고 그러면은 민주당 초선 강성 의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젠더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은 사실은 어떤 잘못했습니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형법상에 무고죄가 있습니다. 무고죄가 뭐냐 하면은 허위의 사실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 처분이나 형사 처벌 받기 위해서 고소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엄히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 있는 그 국무위원들 다른 의원들이 뭘 잘못했죠? 무슨 탄핵 사유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탄핵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든 현재의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이 사실상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법을 통과시키고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윤석열 정부를 타도한다. 이런
지령을 내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강성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 이 분들에 대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내란 선동 이런 부분으로 수사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전한길 강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던하게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쓴다 이러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내란 선동이라고 해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강한 이런 의안을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사실관계에 의한 비판이시고요. 이 사실관계를 보면 처음에는 아마 노종면 의원이 한덕수 대행이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 2%에 출연해서 이 경우에 어떻게 민주당이 이 난관을 풀어갈 묘안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 국민의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 국민의원 일거에 탄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먼저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최상목 대행이 되면서 2명이 임명했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4월 18일을 앞두고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출연해서 김용민 의원에게 김어준 씨가 이 교착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민주당 내부의 논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김용민 의원이 이 플랜 A, 플랜 B, 플랜 C, D를 이렇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네. 김어준 씨의 얘기를 듣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제해서 이렇게 비판하신 문제는 아닙니다. 네, 뭐 진보 진영에서 유튜버 김어준 씨가 나름의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어떤 줄탄핵 의견이 김어준 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단언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도 냈거든요. 어떤 배경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이 상황을 계속 둘 경우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4월 18일까지 선고가 안 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되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임명 권한을 가진 2명이기 때문에 그 뒤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적 대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원적 상황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이미 그 지난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위법이 8인 전원일치로 확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즉시 임명해야 되고 안 하는 것은 지금 위헌위법인 건 명백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통해서 실제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선출 몫이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까지 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한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결정의 취지에 맞춰서 두 신청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4월 18일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평의가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4월 18일에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넘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지금 실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8대 0이라는 만장일치를 희망했던 게 아닌가. 국민적 너무 중요한 거니까 국민적 통합적 차원에서 더 이상 8대 0으로 만들다고 하면 4월 18일을 훅 넘어갈 수 있다. 네, 저희가 그동안은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이 시점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은 금요일 날 선고를 했죠. 예. 그런 점에 설레에 비춰봤을 때에 다가오는 4월 4일 금요일 혹은 4월 11일 금요일 선고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한마디로 이미선 그리고 문형배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기 전까지도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열려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무책임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선고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의 현행범 아닙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마은혁 우리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빨리 선고하라라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이중 플레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앞에서는 빨리 선고하라고 해놓고는 지금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빨리 꽂아 넣어라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변론 갱신되고 언제 선고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선을 하나로 가는 게 맞습니다. 빨리 선고하라고 하면은 빨리 선고해서 반드시 이거 4월 18일 이 퇴임 두 분이 퇴임하기 전까지 선고하라. 이런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국민을 위해서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인 오늘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 건조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경북과 대구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유지 중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 산지에는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텐데 강수량은 1에서 5mm 정도가 예상되고요. 경기와 강원 내륙에 1cm 안팎,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꽃샘추위가 이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로 예상되고요. 낮에는 서울과 강릉이 9도 보이면서 평년보다는 밑돌겠습니다. 다음 주는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3월 29일 토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